2026년 1월. 와,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쪽 카리브해에서는 막 유조선을 납포했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요. 꼭 다른 세상 얘기 같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완전 다른 뉴스 같잖아요. 근데 이 파편들을 하나로 싹 꿰어보면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네, 바로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일단 내 것부터 챙긴다는 이 자국 우선주의가 아주 곳곳에서 세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점처럼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연결해서 2026년에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하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전략부터 빅테크랑 금융위 손잡는 거, 그리고 AI 산업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까지 이 모든 변화가 당장 내 지갑, 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바다에서 벌어진 일부터 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했다. 근데 이게 그냥 배도 아니고 러시아 해군이 호위하던 배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전쟁하자는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정말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작전이었죠. 서던 스피어 작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서던 스피어. 네,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그냥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런 미국의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미 특수부대가 아이슬란드 인근 공해상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마리네라호를 그냥 급습해서 납포해버렸어요. 러시아 해군이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겠죠. 하지만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미 특수부대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미국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한 석유 밀거래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셈이에요. 잠깐만요. 그림자 선단이요? 그게 뭔가요? 무슨 유령선 같은 거예요? 하하, 비슷합니다. 소유주가 누군지도 불명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껐다 폈다 하면서 제재를 피해 몰래 석유를 실어 나르는 낡은 유조선들. 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해상 대포차 같은 개념이죠. 미국이 이제 이 배들을 하나하나 격침시키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듣기만 해도 살벌하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표가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뜨리는 거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싸지면 좋죠? 그렇죠. 베네수엘라 석유만 잘 통제하면 이거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과 이 냉혹한 현실이 꽝 부딪힙니다. 아, 미국 에너지부는 베네수엘라에 묶여있는 한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라이스테드 에너지 같은 권위에 있는 분석기관들은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왜죠? 석유가 있다면서요? 그냥 펀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가 이게 수십 년 동안 투자가 없고 부패가 심해서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아, 비유하자면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을 퍼올릴 펌프도 물을 실어 나를 파이프도 다 녹슬어서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싶은데 배관이 다 터져버린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업계 분석을 보면 현재 생산량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려면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고요. 15년이요? 네. 그리고 돈이 무려 1,8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에 서너 배를 15년 동안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단기적으로는 그냥 창고에 쌓아둔 재고점 푸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이상한데요.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유가가 너무 낮으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다 망할 텐데 이건 뭐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 정책의 딜레마죠. 단기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자국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런 자원 확보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바로 그린란드 매입 재추진입니다. 아,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단순한 부동산 투기처럼 보이진 않네요, 확실히. 이건 뭐 부동산 거래에 탈을 쓴 영토 정쟁에 가깝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 길목을 선점하고 얼음 밑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을 독점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북극 실크로드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하죠. 하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잖아요.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국의 총리는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와, 이거 외교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격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십 년 된 동맹관계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미국의 태도에 유럽이 지금 경악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전통적인 동맹관계 내 얼마나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자원을 독점하려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업 세계에서도 비슷한 승자 독식 현상이 더 빠르고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JP모건의 애플카드 인수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바다와 땅에서 벌어진다면 기업들의 전쟁은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세계 최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애플카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겉보기엔 화려했는데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야심차게 소비자 금융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연체율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근데 파트너인 애플은 우리 고객들한테 연체료는 절대 안 된다는 정책을 고집했고요. 결국 수십억 달러의 손실만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싸게 살 수 있었군요. 그렇죠. 이 대출 채권을 액면가보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이나 싸게 사들일 수 있었던 거죠. JP모건이 바보도 아니고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진짜 노리는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거군요. 핵심은 카드 사업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 네, 애플 생태계에 충성도 높은 사용자, 그것도 구매력이 검증된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겁니다. 이게 진짜 가치죠. 와, 그러니까 JP모건은 단순히 부실 채권을 떠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애플이라는 거대한 성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1조 원 넘게 할인받아서 산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금융계의 트로이 복마 작전 같은데요. 하하,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JP모건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폰 사용자 개개인에게 당신한테 딱 맞는 대출 상품이 나왔어요. 이런 투자 어떠세요? 같은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제안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야, 빅테크의 막강한 고객 기반과 거대 은행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결합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 기업 이야기네요.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뛰었다고요? 네, 세상에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반도체 시장 어렵다고 다들 걱정하지 않았나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입니다. 네. AI 시대의 도래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통장에 어떻게 돈으로 꽂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한 사례죠.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고요. 잠시만요. HBM이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없어 보이는 일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HBM처럼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제품 주문이 폭주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기존의 범용 디램 만들던 라인을 HBM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시장 전체적으로는 범용 디램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달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싼 메뉴가 잘 팔리니까 식당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백반 메뉴를 줄여버린 거랑 똑같은 거군요. 그러니 백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같은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6년 내내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런 승자 독식 현상은 미디어 업계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워너브러더스가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요. 대신 넷플릭스의 영화 스튜디오랑 HBO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넷플릭스가 만약에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사업부랑 HBO를 다 사버리면 네. 해리포터, 배트맨, 슈퍼맨 같은 DC 코믹스 캐릭터, 왕좌의 게임까지 전부 넷플릭스 소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상 콘텐츠 시장은 게임 끝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업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제 미디어 전쟁은 누가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냐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를 지나서 누가 더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 IP, 즉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와, 디즈니를 제외한 모든 경쟁자를 그냥 압살할 수 있는 치트키를 넷플릭스가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이 승자 독식의 끝판왕은 결국 AI 산업일 것 같은데요. AI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여기도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가 불과 4개월 만에 2배로 뛰어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요. 그게 바로 소수의 검증된 선두 기업에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는 AI 모델이 가진 안정성, 그리고 특히 기업 시장, B2B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시장을 연 선두주자 오픈 AI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요. 심지어 내부에서 타워링 인페르노이니까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빌딩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유출된 내부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픈 AI는 2020년 한 해에만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의 현금을 테마 없앨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조 원이요? 네. AI 모델을 운영하고 학습시키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비용이 챗GPT 유료 구독으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23조 원,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그건 지금 단계의 이야기 아닐까요?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수익 모델을 찾으면 된다는 전형적인 빅테크의 일단 지르고 보자 전략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마존도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냈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빅테크와 AI 기업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마존은 물류 청구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주문을 던질 때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쓰는 GPU를 가동해야 합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예요. 아, 구조 자체가 다르군요. 네, 2026년은 AI 산업이 묻지마 투자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우리 일상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맥켄지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쇼핑 거래액의 3조에서 5조 달러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와. 이제 기업들은 구글 검색 첫 페이지에 뜨게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아니라 AI 챗봇이 자사 제품을 추천하게 만드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 GO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생성형 엔진 최적화요? 그건 또 뭔가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하면 우리 쇼핑몰이 맨 위에 뜨는 게 중요했죠. 네. 이제는 소비자가 챗 GPT에게 가장 편한 운동화 추천해줘 라고 물었을 때 AI가 나이키 에어맥스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와. 이제 마케팅의 전쟁터가 검색 엔진에서 AI 챗봇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와. 이제는 기계한테 잘 보여야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좋은 데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치안 분야에도 AI가 도입되면서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최근 영국 경찰이 테일러 스위프티 콘서트장에서 안면인식 AI로 수배 중의 범죄자를 여러 명 식별해서 체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오. 이에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고 분석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헐.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효율성과 인권 사이의 논쟁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전쟁의 판을 흔들 다크호스가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머니와 값싼 태양광 에너지를 무기로 AI 인프라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거든요. 사우디랑 AI가 무슨 상관이죠? 아까 오픈 AI가 돈을 엄청나게 태운다고 했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기요금입니다. 아, 전기요금.
그런데 사우디는 석유도 많고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저렴한 전기를 무기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사막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죠. 이야, 미래의 석유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장을 자기네 땅에 짓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달렸네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의 쇼핑 추천까지.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속도의 불일치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속도의 불일치. 네. 한쪽에서는 국가와 거대 자본이 자원과 기술,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우리 개인과 사회가 있죠. 수십 년간 몸에 안 좋다고 배웠던 붉은 고기를 미국 정부가 갑자기 먹으라고 권하고 경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로 거리를 지나는 나를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거부해야 할지 판단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아 그 변화에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고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일까요? 아마 이 고민이 2026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